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 웨비나 전문 방송 올쇼TV 김인순입니다. 위협 인텔리전스는 사이버 보안은 물론이고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 담당자가 위협 인텔리전스를 보안 시스템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위협 인텔리전스라는 것이 명확하지 않고 어려운 분야로 여겨집니다. 오늘 카스퍼스키와 함께 위협 인텔리전스의 올바른 의미와 실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스퍼스키 코리아의 박성수 책임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먼저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웨비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국내외 보안 업체에서 보안팀과 그다음에 악성코드 분석가로 일을 하다가 현재는 카스퍼스키 그레이트 팀에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보안 위협을 분석하고 있는 박성수 책임연구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발표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문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도 진행 중인데요. 설문과 질문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 소정의 상품도 보내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협 인텔리전스란 무엇인지 또 실제 공격 그룹의 사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연구원님, 카스퍼스키 다소 오늘 그 웨비나를 보시는 분들 중에 생소할 수 있는 분도 계신데 맞습니다. 어떤 회사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레이트 팀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속한 팀은 그레이트라는 팀입니다. 그래서 그레이트라는 의미는 글로벌 리서치 앤 어널리시스 팀의 약자고요. 앞에 앞글자만 따서 그레이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2008년에 만들어졌고 아시는 것처럼 2008년이면 큰 APT 공격이나 사이버 위협이 존재하지 않지는 않았지만 있던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때 결성이 돼서 현재 한 12년 정도 유지되고 있고요. 저희 팀이 주로 맡는 거는 이제 스레드 인텔리전스에 대한 연구와 그다음에 다양한 보안 분야에 대한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타겟형 공격에 대한 연구들, 그다음에 크리티컬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공격들, 은행권에 대한 공격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IoT 보안 위협에 대한 공격까지 같이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기 화면에 나온 저 모습이 네네. 그레이트 팀의 모습인가요? 네, 실제 뭐 액션 배우들은 아니고요. 실제 저희 팀원들이고 가운데 있는 게 이제 저희 CEO고 네, 오른쪽 유진 카스퍼스키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 회사 설립자고 오른쪽에서 두 번째 있는 노란 머리 안경 쓴 분이 이제 저희 매니저입니다. 네, 예, 매니저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요. 네, 그럼 그동안 그레이트 팀 어떤 APT 그룹들을 추적해 왔는지 한번 볼까요? 저희가 추적하고 있는 APT 그룹들이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약 400개 정도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400개 그룹이 모두 현재 활동을 하고 있고 활발한 건 아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없어진 그룹들도 있고 현재 나눠지거나 아니면 서로 합병이 된 그룹들도 있고 뭐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팀 내에서 이제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고 그다음에 한국에 저 혼자 있다 보니까 주로 이제 한국어를 구사하는 APT 그룹들을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현재 보시는 같은 그룹이고요. 오늘 그 그룹들이 2019년부터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2019년에 그 사이버 위협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우선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보시는 화면은 2019년에 저희 팀에서 만들었던 이제 스레드 인텔리전스 리포트들을 기반으로 추출한 자료들입니다. 먼저 지도를 보시면 가장 활발하게 공격이 이루어졌던 나라를 보시면 아쉽게도 이제 한국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거의 매년 포함이 되는 것 같고요. 이런 거에는 정말 포함이 안 되면 좋은데요, 네, 그렇죠? 저도 빠졌으면 좋겠는데 이제 한국이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제 바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제 지정학적인 이슈 때문에 아마도 많은 공격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탑 10 타겟 산업군들을 보시면 이 대부분의 APT 공격들과 이런 정밀한 공격을 하는 그룹들은 특정 정부의 지원을 받는 이제 공격 그룹들이 많다 보니까 그 정부와 외교 관련된 인텔리전스를 주요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같은 크리티컬 인프라스트럭처, 그다음에 군 관련된 인텔리전스들을 많이 주로 타겟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탑 10 타겟을 보면 흥미로웠던 게 이제 가상화폐 관련된 가치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12위권에 처음으로 가상화폐 관련 비즈니스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좀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네, 국가가 지원하는 해킹 그룹도 이제 돈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많은 그룹들이 가상화폐 관련된 공격들을 현재에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탑10에 가장 활발했던 공격 그룹들을 보시면 첫 번째 랭크된 게 이제 라자러스입니다. 네, 우리에게도 아주 친숙한 그룹인데요. 네, 열심히 많이들- 활동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네.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그 라자러스라는 그룹, 저기에 나와 있는 그 활동성이 높은 그룹에 대한 추출하는 거는 저희가 그만큼 많이 목격을 했고, 그다음에 많이 리포트를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라자러스 그룹이 1등이라는 거는 제가 이제 2019년부터 열심히 일하셨다는 증거네요. 바쁜 나날 네. 보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게 4위에 보면 또 다른 코리안 스피킹 액터인 블루노로프도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구사하는 기반의 APT 그룹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하셨듯이 이제 한국어를 사용하는 APT 그룹들이 작년에도 정말 활발하게 활동을 했는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한국어를 사용하는 APT 그룹들 어떤 활동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국어를 구사하는 APT 그룹들이 생각보다는 아마 많이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추적하고 있는 것도 대략적으로 한 6, 7개 정도의 그룹을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시간상 저희가 대표적으로 활발한 그룹들, 그리고 2019년부터 특이한 변화가 있었던 그룹들 한 4개 정도에 대해서만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그룹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그룹 이름이 이제 김스키라는 그룹입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탈리움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카스퍼스키에 의해서 2013년에 처음으로 공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김스키라고 이름이 지어진 이유는 이제 이때 처음에 발견됐던 이메일 어드레스를 등록했던 사람의 이름이 김숙향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김스키라고 부르고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공격 사례가 2014년 겨울에 있었던 한수원을 공격했던 사례의 배후에 이제 김숙희라는 그룹이 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되게 유명했던 사건이었죠. 네, 한수원 원전 도면 유출 사건. 맞습니다. 네, 저도 그때 한참 고생을 했던 추억이 있는데요. 저도 같이 고생했었는데요. 네. 크리스마스 이브에 출근했다가 한참 와이프한테 혼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당시 킴스키 그룹이 크리스마스 날을 D-Day로 삼아서 네. 원전을 폭파하겠다 이런 위협을 가했었죠. 맞습니다. 네. 아주 악랄한 그룹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 김스키 그룹이 주로 노리는 타겟 중에는 대부분 이제 국가나 아니면 정부나 외교 관련된 인텔리전스를 많이 노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싱크탱크들, 기자분들, 그다음에 북한으로부터의 탈북한 탈북자분들, 그다음에 특이한 부분이 작년에는 이제 가상화폐 관련된 것들을 이용해서 공격을 하려는 것들이 많이 목격이 됐습니다. 저도 킴스키 그룹한테 이메일 좀 받아봤는데요. 네, 그럼 이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이제 세부적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오면은 꼭 연구원님께 알겠습니다. 전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 김스키 그룹이 갖고 있는 능력을 보시면은 그 대부분의 그룹들이 무기화된 웨포나이즈 다큐먼트라고 하는데 악성 문서들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김스키 그룹은 한국을 주로 공격을 하다 보니까 그 한글 워드 프로세스의 취약점을 많이 이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김스키 그룹이 처음에 저희 카스퍼스키에서 발표했을 때의 그 악성 코드가 동작하는 방식을 보시면 모듈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파이 모듈, 하베스팅 모듈, 그러니까 수집하는 모듈, 리포팅 모듈로 나눠 있어서 그 모듈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동작을 하면서 어떤 스파이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큰 구심점은 아직도 변하지 않고 현재까지 사용 중입니다. 네. 큰 변화 없이 현재까지 이렇게 사용 중이고 재작년이었죠. 2018년에 이제 전자신문에서 주관하신 그 컨퍼런스에서 제가 이거 발표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김스키 그룹이 이때도 비슷한 유형의 악성 코드를 많이 써서 예전에 2013년에 발표했던 것과 이때와의 유사성을 그때 발표를 했었는데요. 상당히 활동적이고 많은 툴들을 사용하지만 큰 틀 안에서의 변화는 계속 유지하면서 공격을 하는 그런 그룹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그 APT 공격 그룹들이 사용하는 인프라스트럭처를 보면은 요즘은 대부분 비슷한 유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변조된 웹서버, 취약한 웹서버를 해킹을 해서 CNC 서버를 사용을 한다거나 또는 무료 호스팅 서비스를 사용을 한다거나 또는 이제 돈을 내고 돈을 지불하고 호스팅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돈을 내고 하는 호스팅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대부분 가상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받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등록한 사람의 익명성을 보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스트럭처를 많이 쓰고 있고요. 김스키 그룹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사항 중에 하나가 그 국내에서 제공하는 이메일 서비스들을 자신들의 CNC 서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이메일 서비스를요? 네, 맞습니다. 네, 아주 대담하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만큼 국내 시스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룹 중에 하나입니다. 이 김스키 그룹에 대해서 저희가 2019년에 확인했던 내용 중에 하나는 그 처음에 해당 호스트를 감염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주얼 베이직 스크립트만으로 감염시키기도 하고 그 비주얼 베이직 스크립트가 압축되어 있는 형태의 Self Extracting Executable이라고 하는 SFX 파일을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전형적으로 윈도우 실행 파일인데 그 안에 이제 추가적인 악성 코드를 갖고 있다가 추가 생성을 하는 형태의 악성 코드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특이점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화가 되었는데 비주얼 베이직 스크립트가 SFX 파일로 진화를 할 때는 모듈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비주얼 베이직 스크립트 안에 있는 내용을 나눠서 다운로드하는 비주얼 베이직 스크립트 따로, 그 다음에 스틸링을 하는 비주얼 베이직 스크립트 따로 이런 식으로 동작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 SFX 파일을 실행 파일 형태로 포팅을 할 때는 그 안에 있는 비주얼 베이직 스크립트의 기능을 윈도우 실행 파일 형태로 모두 포팅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어떤 큰 전략들은 비슷한데 그것들을 다양한 형태로 포팅을 해갖고 사용을 하고 있었고요. 이런 형태가 이제 킴스크이 그룹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형태인 거죠? 다른 그룹도 일부는 갖고 있지만 네. 킴스키 그룹이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공격 벡터가 상당히 넓은 그룹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런 공격 벡터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감염된 호스트에서 동작하는 페이로드의 특징들을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악성 코드가 그냥 실행돼서 뭐 악성 행위를 하는 타입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다운로드 기능과 스틸러 기능이 서로 융합된 형태의 페이로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공유 라이브러리, 자기들만의 공유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그거를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가져와서 사용하는 형태로 동작하는 방향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형적인 백도어 형태가 있었고. 근데 이것들을 자기들이 공격하는 대상이나 아니면 시기에 맞춰갖고 상당히 유기적으로 서로 매칭을 해갖고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SFX 파일을 가지고 공격을 할 때는 이 세 가지 페이로드 타입 유형 중에 내가 필요한 것들, 좀 효율적이다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사용을 해갖고 서로 그 기술들을 두 개를 융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고요. 시기나 아니면 어떤 타겟에 맞춰갖고 그것들을 잘 조합을 해서 사용하는 특징들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이 2019년 한 중반 이후부터 확인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김스키 그룹은 이제 스피어 피싱도 물론 사용하게 됩니다. 악성 오피스 문서를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악성 오피스 문서를 보냈을 때 HTA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이 HTA 파일은 윈도우 실행 파일은 아니고 HTML 애플리케이션이라는 파일로 사용자가 HTML 페이지를 실행할 수 있는 형태의 파일 포맷입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실행이 되게 되면 추가적으로 다른 악성 코드를 받아오는데 그 추가로 받아온 악성 코드 역시 비주얼 베이직 스크립트 파일입니다. 윈도우 실행 파일이 아니죠. 이 비주얼 베이직 스크립트는 이제 기본적으로 첫 번째로 시스템 기본 정보를 수집을 해서 특정 파일로 저장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비주얼 베이직 스크립트가 하는 역할 중에 또 하나는 다른 파일을 또 HTA 파일을 받아옵니다. 이 HTA 파일은 다시 또 비주얼 베이직 스크립트 파일을 받아오고 최종적으로 이 비주얼 베이직 스크립트가 실행이 되면 두 개의 파워쉘이 생성이 됩니다. 근데 이 단계에서 감염됐다고 해서 모두 다 이 파일을 내려보내는 건 아니고 서버에서 검증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타겟이 맞는지 검증을 하게 되고 진짜 검증이 되는 타겟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마지막 페이로드를 내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탐지를 막고 자기들이 공격하고 있는 노출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하는 거죠. 꼭 타겟한 사람만 딱 감염시키겠다는 맞습니다. 거네요. 네. 서버에서 IP로 필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접수된 정보에 의해서 타겟팅을 해서 내려보낼 수도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이제 이 스틸러가 실행이 되면 사용자의 키보드 입력 값이 특정 파일로 저장이 돼서 이 업로더 파워쉘 스크립트에 의해서 인코딩이 돼서 신시 서버로 업로드가 됩니다. 근데 이 과정들을 보시면 상당히 복잡한 과정인데 특징을 보시면은 윈도우 실행 파일이 하나도 없네요. 사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네. 그 얘기는 이제 이런 스크립트만으로도 이런 공격들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안티바이러스 회사 입장에서 윈도우 실행 파일의 패턴을 뽑아내는 거는 이제 기술이 많이 축적이 됐기 때문에 좀 쉽습니다. 근데 이런 스크립트 파일은 그냥 문서 형태의 파일들이기 때문에 탐지하는 게 윈도우 실행 파일 형태보다는 조금 더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공격자는 이제 그런 거를 충분히 알기 때문에 변형이 쉽고 제작이 쉬운 이런 스크립트 파일들을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걸리지도 않고. 네, 맞습니다. 네. 탐지가 좀 용이한 거죠. 네. 버전보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이 아까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김스키 그룹이 작년부터 해서 가상화폐 관련된 비즈니스 쪽으로 좀 공격 범위를 넓히는 것들을 확인했었습니다. 네, 돈벌이에 나섰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거에 따라서 공격 대상들을 좀 넓히는 그런 특징이 있었고요. 첫 번째는 이제 특정 가상화폐의 주소였고요. 두 번째 보시면 이제 블록체인 관련된 컨퍼런스 관련 초청장 같은 거를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CNC 서버나 아니면 디코이 문서를 확인을 했을 때 그 핵 관련된 연구 시설 관련된 피싱 피싱 페이지들이나 아니면 디코이 문서들을 저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전형적인 사이버 첩보 활동이지만 이런 것들도 꾸준히 행해지고 있는 그룹 중에 뭐 하나였습니다. 한수원에 관련됐던 그룹이었기 때문인지 여전히 네. 그런 쪽에 관심이 있군요. 네,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킴스키 그룹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두 번째 그룹 어디인가요? 두 번째 그룹은 다크호텔이라는 그룹입니다. 국내에서는 많이 다뤄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해외보다는. 근데 2014년에 일단 발표가 카스퍼스키에서 발표가 됐었고요. 왜 다크호텔이라고 명명이 됐었냐면 처음에 이 공격 그룹을 찾았던 게 호텔에 방문하는 높은 레벨의 기업 담당자분들을 대상으로 공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크호텔이라고 명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도 이제 저희가 계속 트래킹을 했었는데 이 다크호텔 그룹은 그런 기업의 담당자뿐만 아니라 외교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북한의 거주자들, 해외 거주자들, 그다음에 북한과 어떤 비즈니스 커넥션이 있는 회사들을 주로 공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갖고 있는 능력 중에 그 해외 보안 업체들이나 언론들이 이 다크호텔에 좀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작년에 구글이 발표했던 내용을 보면 다크호텔이 2019년 동안 제로데이를 5개를 사용을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엄청 제로데이라는 게 사실 되게 그 보안 패치가 안 된 그렇습니다. 되게 비싼 무기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의미는 이제 다크호텔 그룹이 제로데이를 만들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능력이 기술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충분한 자원이 있어서 돈이 있어서 제로데이 마켓에서 그런 걸 사올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 5개 중에 작년에는 이제 2개가 실제 공격이 사용된 것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크호텔 그룹이 상당히 기술이 뛰어나고 풍부한 지원을 받고 있는 그룹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사용되는 인프라스트럭처 같은 거는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변조된 웹서버를 사용을 한다거나 무료 호스팅 서비스나 아니면 돈을 내고 받는 그런 VPS 같은 서비스를 주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그룹이 작년에 저희가 계속해서 트래킹했던 공격 중에 하나를 살펴보면 뭐 외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많이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된 현재 디코이 문서들입니다. 사용자를 속이기 위한 가짜 문서들인데 첫 번째 걸 보시면 이제 2019년 1월에 실제로 제16회 평양 국제 영화 페스티벌이 열렸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텍스트 문서 형태로 디코이로 사용을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매년 한국의 어떤 설날, 정월대보름, 추석 같은 명절이 되면 그 내용을 이제 디코이 문서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상당히 시기적절하게 디코이 문서를 사용을 하고 사회적 있었죠. 이슈를 잘 이용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일부 디코이 문서에서는 이제 지금 세 번째 보시는 것처럼 인도네시아의 어떤 비즈니스맨이 북한을 방문하기 위한 비자 출입 요청서 같은 거를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교적인 것들, 그다음에 어떤 출입에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고 있었고 마지막에 있는 메일링 리스트는 그 전 세계에 살고 있는 북한 거주자분들의 이메일 리스트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디코이 문서를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되게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할 만한 사람들에게 사용했겠죠. 그런 네. 것을 사용을 해서 이제 사용자들의 실행을 유도를 하고 있었고요. 실제로 사용자가 그런 것들을 실행을 했을 때 감염되는 과정을 보시면 대부분의 요즘 악성 코드가 멀티 스테이지로 감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 번에 감염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걸 중간에서 한 번만 차단하면 모든 공격이 다 차단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중간에 모듈화 시키고 그다음에 변형을 쉽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다단계를 이용해서 감염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 공격 같은 경우에도 스피어 피싱 이메일을 보내고 그다음에 다운로더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운로더는 감염된 호스트의 추가 정보를 수집을 해서 CNC 서버로 보내게 되고 마찬가지로 CNC 서버에서 이 호스트는 한번 추가적으로 봐야겠다, 가치가 있는 호스트인 것 같다라고 하면은 실제 그 호스트에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고스트렛을 내려보내게 됩니다. 고스트렛은 이제 소스 코드가 공개되어 있고 널리 많이 사용되는 툴이기 때문에 이 그룹 역시도 이제 그 소스 코드를 이용해서 자기들만의 고스트렛을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다크호텔이 국내보다 이제 해외에서 더 유명하다고 하셨는데 주로 이제 노린 표적은 어디에 있었나요? 이 캠페인에서 현재 설명드린 캠페인에서만 봤을 때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제 다양한 해외에 있는 나라들을 공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영국, 프랑스, 러시아도 있었고요. 일본, 중국, 베트남, 방글라데시 이렇게 다양한 국가들을 공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재미있던 것이 이 외교 관련된 기관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탐지된 케이스인데 일본인은 아니었고 이제 북한에 계시던 분이 일본에서 거주하고 계셨는데 이제 그런 분들을 공격했던 사례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인권 단체들, 그다음에 어떤 기업인데 북한과의 약간 비즈니스 커넥션이 있는 그런 기업들 이런 것들을 주로 공격을 약간 하고 감시의 목적이 있는 것 같으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들의 목적은 약간 이제 그런 인텔리전스를 노리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특정 감염된 호스트를 다크 호텔에 감염된 호스트를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 호스트가 다른 APT 그룹에 의해서 같은 시기에 동일하게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 그룹은 이제 스카크로프트라는 그룹이었고요. 뭐 그룹 1, 2, 3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 APT 37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그 두 개의 코리안 스피킹 액터들이 하나의 호스트를 같이 공격을 해서 같이 서로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케이스들도 종종 확인이 됐었어요. 그거 참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네, 저희도 보면서 참 재밌었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다음에 다크호텔이 갖고 있는 저희가 판단하기에 정말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펄스 플래그를 잘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트랩을 설치해서 저희 같은 분석하는 사람들이 다른 쪽으로 헷갈리게 만드는 어트리뷰션 할 수 거죠. 있게 맞습니다. 네. 그런 장치들을 많이 심어놓게 되는데요. 첫 번째 저희가 확인했던 게 그 고스트렛에서 사용하는 유저 에이전트에 보시면 마지막에 KP라는 필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유저 에이전트 필드에는 들어가는 값이 아닌데 KP는 컨트리 코드로는 이제 주로 북한을 얘기하고 있는데 네. 뜬금없이 이 유저 에이전트 필드에 이런 KP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디코이 문서로 사용했던 여러 가지 문서 중에 이거는 이제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어떻게 설치하는지에 대한 매뉴얼이었는데 그런 거의 매뉴얼에 이제 천리마체라는 폰트가 사용됐었습니다. 천리마체는 남한에서는 사용 안 하죠. 이제 북한에서 북한의 폰트죠. 주로 사용하는 대놓고 폰트였습니다. 나 북한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는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조심스럽게 판단을 해야 되지만 아무래도 이제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보고 쉽게 판단했을 때는 이제 쉽게 트랩에 빠질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고스트렛을 사용했던 백도어의 CNC 서버가 지금 보시는 17545177771이라는 서버였는데 이거는 조선중앙통신의 웹서버 IP입니다. 네. 근데 그 서버를 CNC 서버, 악성코드의 CNC 서버로 사용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거는 아마 테스트를 위한 것 또는 펄스 플래그를 심어놓은 게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2020년에도 이 다크호텔 활동을 하고 있나요? 네, 저희가 2020년에 확인한 캠페인은 다른 종류의 이제 캠페인이 확인이 됐었고요. 상당히 여러 가지 캠페인을 동시에 진행하는 그룹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명은 이제 콜드브루라고 했는데 2020년부터 활동이 됐던 캠페인은 아니고 이제 2020년에 저희가 분석을 진행을 올해 상반기에 분석을 진행을 했었는데 분석이 저희가 시작한 이유가 그 CV2019-1367이라는 취약점을 사용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취약점을 사용했을 때 당시에 제로데이였는지 아니면 이미 공개된 코드를 사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웹 취약점을 사용을 해서 공격이 진행되고 있어서 저희가 확인을 해봤고요. 최종적으로 공격을 다 분석을 했을 때 이 캠페인이 2019년에만 있었던 건 아니고 2018년부터 계속 진행되고 왔던 그런 캠페인이었습니다. 특징은 이제 사용자가 이런 쇼커 파일 또는 뭐 한글 워드 파일도 이용을 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웹 취약점도 사용을 했었고 실행을 하게 되면 이제 다운로드 악성 코드가 생성이 되는데 이 악성 코드 안에 이제 빌드 패스를 보면 콜드브루라는 그 문서명이 있었습니다. 커피를 좋아하나 본데요. 네, 그래서 네. 아마 저도 콜드브루를 좋아하는데 네. 콜드브루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이 다운로더에 의해서 두 가지 파일이 다운로드가 되고 이 로더라는 파일이 다시 다운로더를 또 로드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또 다른 다운로더가 다운로드가 되고 이 다운로더가 다시 두 개의 파일을 받아오고 이 로더가 최종적으로 백도어를 로딩을 해서 이제 동작하는 방식으로 구동을 하게 됩니다. 상당히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고 이 단계에서 다음 단계의 악성 코드를 내려보내는 걸 상당히 신중하게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네, 안 걸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최종적인 페이로드를 확인한 거는 저희도 이제 단 한 개의 호스트에서만 확인을 했고요. 감염된 곳이 딱 한 군데밖에 없다는 거네요. 마지막까지 진행된 것은 딱 네. 한 군데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벤더에서 발표는 했었지만 전체 풀 인펙션을 이제 발표했던 벤더는 없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그만큼 상당히 신중하게 공격이 진행됐던 캠페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제로데이 공격을 사용하는 그 다크 호텔 그룹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세 번째 그룹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이제 블루노로프라는 그룹입니다. 네, 아주 발음하기 어려운 그룹인데요. 예, 블루노로프. 쉽지 네, 않습니다. 네. 처음에 이 그룹을 발견했을 때 사용하는 파일명이 NOROF였습니다. 네. 노로프라는 파일을 사용해서 저희가 그냥 블루노로프라고 이름 줬는데요. 약간 그런 거를 갖고 이제 이름을 짓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네. 어떤 특징, 처음에 발견된 특징 같은 걸 이용해서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파이어아이 같은 밴드에서 이제 APT38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러니까 방글라데시아 은행을 공격했던, 그래서 악명을 떨쳤던 그룹 중에 그 하나입니다. 그룹이군요.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을 털었던 대도 그룹. 870밀리언 달러를 훔쳐갔던 그런 그룹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많이 집중이 됐고, 그 이후에도 빅팀 타겟들을 보시면 이제 은행권들, 가상화폐 거래소들, 그다음에 핀테크 컴퍼니들, 심지어는 이제 카지노까지 공격을 합니다. 카지노에서도 어떤 금전적인 이득을 위해서 공격을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그룹의 특징을 보시면은 그 스위프트 시스템에 대해서, 그러니까 날아간 국제 송금 국제 송금 네트워크죠. 시스템에 네. 대해서 상당히 많은 난리지를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방글라데시아 은행을 공격했을 때도 상당히 스위프트 시스템을 잘 이용을 해서 그 공격들을 숨기다가 이제 실수로 인해서 발각이 그렇죠. 됐었고요. 스펠링 실수로 인해서 맞습니다. 발각이 된 거였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컴포넌트를 사용을 하는데 악성 코드를 작년에 발견됐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파워쉘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윈도우에 기본 탑재되고 또 파워쉘의 기능이 점점 강화되다 보니까 그런 파워쉘을 이용해서 이들이 원하는 목적을 충분히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파워쉘을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네, 금융권을 긴장시켰던 블루노프 그룹. 2019년에는 주로 어디에서 활동을 했었나요? 저희가 상반기에 이제 확인이 됐던 2019년의 캠페인만 봤을 때는 뭐 이보다는 더 있었습니다. 뒤에는 더 있었었는데 그때까지의 캠페인을 봤을 때는 은행권을 공격한 곳은 이제 방글라데시아나 미얀마, 이탈리아 같은 곳을 공격을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가상화폐 거래소는 이제 중국이나 일본 쪽의 거래소를 공격을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터키 같은 곳은 확실하진 않지만 그쪽도 공격이 확인이 됐었습니다. 근데 요거는 상반기 쪽에 2019년 상반기 쪽에만 확인이 됐던 부분이고요. 대부분의 은행들은 보안 시스템이 잘 돼 있는 어떤 선진국들의 은행이 아니라 약간 이제 개발도상국 같은 이제 보안 시스템을 막 도입하고 보안에 대해서 이제 신경 쓰기 시작한 그런 곳들을 많이 노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네, 약한 고리를 노려야지 사실 해커의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수익을 얻을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공격을 시도했던 그런 특이한 공격 시도가 있었는데요. 그 가상화폐 거래소를 공격했을 때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공격을 했었는데 실제로 홈페이지도 가짜로 다 만들어 놓고 그 홈페이지에서 어떤 솔루션을 광고를 하고 있었고 그 솔루션을 자기가 원하는 타겟에 보내서 감염시키는 방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가상화폐 거래소한테 내가 솔루션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 솔루션 자체는 여러 가지 가상화폐 거래소의 API를 이용해서 한 군데서 통합해서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었습니다. 그럼 실제로 그 솔루션이 작동도 하나요? 실제로 동작이 됩니다. 아, 네. 실제로 동작이 되는 거를 가지고 지금 보여드린 저 하얀색으로 저희가 표시해드린 코드만 추가해서 그 부분만 실행되면 이제 악성 행위를 사용자 모르게 할 수 있게 제작이 돼 있었고요. 실제로 이 애플리케이션의 특징은 멀티 플랫폼에서 실행이 가능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뭐 윈도우나 맥OS나 안드로이드나 내가 원하면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공격자가 내가 원하는 대상이 있으면 그쪽으로 쉽게 바꿀 수 있는 형태였고요. 근데 저희가 발견했을 때는 이제 윈도우 시스템만 타겟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철저한 준비를 한 그룹인데요. 네, 맞습니다. 네. 자기들이 원하면 이제 얼마든지 그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용자가 이걸 실행했을 때는 파워쉘이 다운로드 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파워쉘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 파워쉘 자체는 뭐 당연히 난독화가 돼 있었고요. 저희가 그 라인수 이 파워쉘이 공개된 건지 아니면 어디서 인터넷에 떠돌아다니고 있는 파워쉘인지 봤을 때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그룹만 사용하고 있는 파워쉘이었고요. 그리고 라인 수를 봤을 때는 약 1600 라인 정도가 됐습니다. 네, 엄청나네. 개발력이 엄청난 그룹인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더 놀라웠던 거는 이 파워쉘이 기존의 블루노로프 그룹이 사용했던 윈도우의 모든 기능을 이 파워쉘로 똑같이 옮겨놓은 형태였습니다. 네. 그래서 윈도우 실행 파일을 만들었던 그런 프로그래밍은 파워쉘로 똑같이 포팅한 형태로 하고 그 파워쉘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었고요. 나름 연구 개발 조직이 탄탄한 그룹 같아요. 스위프트를 완벽하게 분석하고 또 그렇습니다. 저렇게 암호화폐 거래소를 노린 전용 솔루션을 만들 정도면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제가 트래킹하고 있는 APT 그룹들의 기술력을 랭킹을 매긴다고 했을 때는 저는 블루노로프를 가장 상위에 놓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엄청난 그룹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파워쉘을 자꾸 말씀을 드렸는데 그 2019년에 발생했던 가상화폐나 아니면 은행권을 공격했을 때의 과정들을 보면 처음에 뭐 준비 단계에서는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없겠죠. 근데 감염을 시키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전파를 시키고 원하는 것들을 가져가기까지의 단계를 보면은 처음에 단넷으로 만들어진 실행 파일을 보내고 그 다음에 파워쉘 에이전트를 심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부에서 다른 호스트로 이동을 할 때도 파워쉘 에이전트를 사용을 했었고요. 최종적으로 그 호스트를 컨트롤할 때도 파워쉘 기반의 백도어를 내려서 그 호스트를 컨트롤하고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처음에 감염시킨 부분부터 마지막에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가져갈 때까지 모든 과정들을 다 파워쉘로 컨트롤이 가능한 형태로 현재는 프레임워크를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IT 관리자가 그냥 쓰는 명령어인 파워쉘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게 악성 행위인지 사실 그럼 모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파워쉘을 이용을 하게 되면 요즘 모든 윈도우에서 파워쉘이 기본으로 탐지되어 있고 이 파워쉘 자체의 기능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파워쉘을 모니터링하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파워쉘을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네. 올해도 활동을 하고 있나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네. 올해도 지속적으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저희가 확인했던 캠페인 중에 하나가 이제 스네치 크립토라는 캠페인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도 올해 시작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약 3년 전부터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고 네. 최근까지 그러니까 2020년 상반기까지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던 캠페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앞에서 공격들이 이제 은행권에 주로 집중을 했다면 이 스네치 크립토 같은 경우에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주로 타겟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받게 되는 것은 압축 파일이었고 그 안에 암호가 걸려 있는 문서 파일이 있고 암호가 걸려 있으니까 사용자는 당연히 그 밑에 있는 이제 현재 보시면 password.txt 링크입니다. 실제로는 링크 파일인데 이 패스워드 같은 이 실행 파일 텍스트로 보이는 거죠? 네, 텍스트 파일을 네. 실행을 하겠죠. 근데 실제로 거기는 패스워드가 들어있긴 한데 사용자가 그걸 실행하면 이제 감염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전달되는 파일들의 이름을 보시면은 이제 어떤 뭐 체크리스트, 보안 관련된 거, 암호화폐 관련된 이런 형태로 전달이 되고 있었고요. 이 스네치 크립토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다음 페이로드를 내리고 마지막까지 감염된 케이스가 정말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간까지 진행되다가 그냥 여기는 좀 볼 게 없다라고 싶어서 공격이 중단된 경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뭐 볼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하지만 3년 전부터 진행된 캠페인이다 보니까 저희가 전체 감염 과정을 다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링크 파일부터 시작을 해서 2개의 비주얼 베이직 스크립트를 추가로 받게 되고 이 호스트가 정말 가치 있다라고 판단되면 공격자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파워쉘 스크립트를 3번 정도 걸칩니다. 뭐 이 2번 거칠 수도 있고 1번 거칠 수도 있는데 저희가 확인했던 가장 복잡한 케이스는 이제 3번 정도 거쳤고요. 마지막 파워쉘이 결국에는 윈도우 실행형 파일 형태의 백도어를 설치를 하게 되고 이 백도어는 최종적으로 키로거랑 스크린샷을 주기적으로 캡처해서 전송하는 악성 코드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네. 지난 저 그룹이 지금 3년 정도 저런 캠페인을 했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사실 국내에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들도 지난 3년간 크고 작은 해킹 사건을 겪었었는데 네, 혹시 의심이 가나요? 저희가 네. 직접적으로 확인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네. 저희가 확인했던 거는 다 이제 주로 영문권을 대상을 했던 거기 때문에 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고는 좀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네. 저희가 확인했던 공격 대상은 적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의 이제 영국, 체코, 슬로베니아, 폴란드, 우크라이나, 러시아, 미국, 차이나, 타이완, 인디아 이렇게 다양한 나라를 공격을 하고 있었고요. 대부분 다 가상화폐 거래소를 타겟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개발력과 연구 능력이 뛰어난 블루로프 그룹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마지막 그룹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그룹은 잘 아시는 제일 알려진 이제 라자루스라는 그룹입니다. 네, 나자루스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 제가 일부러 이제 제일 마지막에 배치를 했는데요. 2014년에 노베타라는 보안 회사가 여러 가지 회사들과 얼라이언스를 해서 오퍼레이션 블록버스터라는 큰 보고서를 발표했고 이제 그때부터 라자루스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라자루스라는 그룹은 정말 큰 규모의 그룹이고 그 안에는 세부적인 서브 그룹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캠페인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겟은 크게 2개로 봤을 때는 어떤 금전적인 이득을 위한 공격과 두 번째는 이제 사이버 첩보 활동을 위한 공격 2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네, 라자루스 그룹이 유명해진 게 소니 픽처스 사건 네, 때문이었죠. 그때 네. 이후로 이제 많은 글로벌 보안 벤더들도 많이 이제 관심을 갖고 지켜보게 됐었고요. 그때 사용됐던 악성 코드가 진화된 형태를 저희가 이제 매너 스크립트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한 번 더 진일 보완 형태로 2019년에 확인된 게 저희가 이제 스렛니들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그거 이제 뒤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라자루스 그룹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금융권 금전적인 이득을 위해서도 공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렛니들 악성 코드를 처음에 확인한 거는 홍콩에 있던 그 가상화폐 거래소 쪽에서 탐지가 돼서 저희가 조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홍콩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위챗 메신저로 위장한 악성 코드나 오픈 VPN 클라이언트로 위장한 악성 코드들을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도 공격 대상이 있었는데, 한국은 이제 거래소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한국에 탐지된 것도 이제 로호스라는 그 투팩터 인증 보안 네. 프로그램을 위장한 악성 코드를 사용을 하고 있었고요. 실제로 해당 거래소들이, 해당 어떤 타겟들이 이 위챗 메신저나 오픈 VPN 클라이언트를 실제로 다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격자는 그걸 알고 그렇게 이제 악성 코드를 만들어서 전달을 하고 있었습니다. 2019년에도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을 했나요? 네, 맞습니다.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을, 이 캠페인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캠페인에 감염되는 과정들을 보시면 물론 한글 파일이나 뭐 오피스 문서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 문서는 어떤 공고, 이력 공고, 그러니까 이력서? 잡 디스크립션 같은 걸로 되게 위장을 하고 고전적인 있었고요. 방법이네요. 네, 이게 상당히 고전적이고 그냥 매크로만 들어가 있는 파일이지만 이제 성공률이 높죠. 맞습니다. 네. HR 담당자나 이런 분들은 또 실행을 안 해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꾸준히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이걸 실행했을 때는 이 인젝터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인젝터라는 악성 코드는 CNC 서버에 내 감염된 호스트의 정보를 보내고 추가적으로 얘가 좀 가치 있다라고 하면은 키를 받아오게 됩니다. 키만 받아오게 되고, 이 키를 이용해서 내가 갖고 있던 어떤 진짜 악성 코드를 디크립션을 해서 윈도우 정상 프로세스에 인젝션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이 explorer.exe에 인젝션된 코드는 다시 한번 자기가 갖고 있던 코드를 인젝션해서 최종적으로는 스렛니들이라는 백도어를 메모리상에서 동작을 시키게 됩니다. 이 특징을 보시면 최종적으로 동작하는 악성 코드는 디스크상에 생성이 되지 않습니다. 메모리상에서만 동작하기 때문에 안티바이러스 입장에서는 상당히 탐지가 까다롭고, 또 사고 조사를 하는 입장에서도 메모리상에서만 존재를 하기 때문에 조사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까다로운 형태로 동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캠페인을 조사하다가 저희가 이 스렛니들 캠페인은 타겟을 했던 곳이 가상화폐 거래소, 그다음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회사를 또 공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의아해하고 있었는데 왜 금전적인 이득만 노리는 줄 알았는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공격해서 좀 의아해하고 있던 와중에 그 국내 메가피의 리서처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메가피에 계신 분들이 이제 말버스라는 캠페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말버스 캠페인은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공격을 해서 안드로이드를 감염시켜서 어떤 정부, 국방 관련된 인텔리전스를 수집하는 형태였고요.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하는 개발자분들의 PC가 변조가 돼서 이 말버스 캠페인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좀 비교를 해보니까 스렛니들은 윈도우를 타겟으로 했고 말버스는 안드로이드를 타겟으로 했는데, 그 두 개에서 발견된 악성 코드를 비교를 해보니까 같은 CNC 서버 통신을 위한 같은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백도어 기능이 서로 다른 플랫폼이지만 거의 일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CNC 서버도 일부 오버랩이 됐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판단을 한 것은 이 스렛니들 캠페인을 이용해서 윈도우 머신들을 감염시키고, 그 공격 대상은 주로 앱 개발자들이나 모바일 앱을 개발하는 회사들이겠죠. 네. 그리고 나서 애플리케이션을 변조시켜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뭐 정부나 국방 관련된 인텔리전스를 수집하는 캠페인을 수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PC를 넘어 이제 휴대폰, 스마트폰 네, 영역까지 계속 이렇게 연결되는 형태로 가고 네, 있는 맞습니다. 거네요. 네. 상당히 오랜 기간 진행이 되고 이제 PC를 거쳐서 안드로이드 모바일까지 진행이 되는 형태로 캠페인이 요즘 진행이 되고 워낙에 있었습니다. 모바일 폰에서 중요한 정보들이 많이 오가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걸 노린 거였네요. 전형적으로 그런 걸 노린 캠페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자루스 그룹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그 맥 OS를 타겟으로 해서 범위를 점점 넓히고 있다는 특징이 있었고, 맥 사용자가 지금 많이 늘어났죠? 네, 그렇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도 제가 아는 분한테 여쭤보니까 한 40% 이상이 맥을 쓰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애플주스 캠페인을 발표를 했었는데, 이거는 2017년이었을 겁니다. 2018년에 저희가 확인을 해서 2018년에 발표를 했었는데, 그 이후로 2019년까지 다양한 맥 OS 악성 코드를 만들면서 공격을 하고 있었고요. 초반에는 그 공개된 어떤 소스 코드를 이용해서 맥 OS 악성 코드를 만들었었는데, 2019년부터는 점점 자기들만의 플랫폼을 만들면서 자기들만의 커스텀 소스 코드를 이용해서 맥 악성 코드를
만들고 지속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들을 공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맥에 대한 분석이 어느 정도 이제 되기 시작했다는 거군요. 네, 많이 진일보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오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타라고 부르고 있는데, 뭐 다른 벤더에서는 다크스라고도 부르고 있는데, 저희가 공개는 하진 않았지만 이게 스레드 인텔리전스 서비스에는 올라가 있는 그런 저희 연구 결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마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미 작년에 발견이 됐었는데 올해 상반기 들어서 맥 OS만을 타깃으로 했던 악성 코드가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OTP 시스템, 공개된 OTP 소스를 이용을 해서 변조를 해서 맥 악성 코드를 만들고 있었고요. 결국에 이 마타라는 프레임워크는 리눅스, 윈도우, 맥 OS 이 세 개를 모두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현재 다 갖춘 형태로 진화가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위협 인텔리전스, 특히 한국어를 사용하는 위협 인텔리전스 그룹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네. 이런 걸 다 알고 있으면 보안이 완벽해지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을 한번 내보려고 하는데요. 결론을 내기 전에 이 스레드 인텔리전스 분야에서 저도 일을 하면서 있다 보면은 약간 좀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분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레드 인텔리전스를 어트리뷰션, 그러니까 배후에 누가 있는지 특정하는 것들이 주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 부분에 많이 치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스레드 인텔리전스 보고서를 만들다 보면 이 세 가지 요소가 결국에는 그 인텔리전스 리포트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공격을 했고 무엇을 공격을 했고 어떤 방식으로 공격을 했는지가 중요하게 되는데, 물론 누가 공격을 했는지 아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야지만 그들의 의도를 알고 다음에 어떻게 움직일지를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누구라는 것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이제 충분한 기술적인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다크호텔 사례에서 보신 것 같이 요즘 APT 공격 그룹들은 false flag를 너무 잘 쓰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기술적인 데이터가 없으면 실제로는 이제 함정에 빠지기 쉬운 형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후보다는, 그리고 기업의 입장에서 또는 기관의 입장에서 대응하는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후보다는 what과 how를 통해 갖고 무엇을 공격하고 어떤 방식으로 공격이 진행되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자들의 입장에선 사실 누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예, 근데 실제 보안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네, what과 how가 더 중요한 거군요. 저도 네. 기자분들을 위해서 인텔리전스 리포트를 만든다면 후에 집중하겠지만, 저는 이제 저희 고객들을 지키는 입장이기 때문에 액션 아이템을 추천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what과 how의 입장, 어떻게 공격하고 무엇을 공격하는지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어떤 오해 중에 하나가 스레드 인텔리전스라고 하면은 이제 IOC, 데이터 피드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IOC라고 하면은 대부분 이제 해시나 도메인만을, 어떤 CNC 서버의 주소만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물론 중요한 요소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화면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고통의 피라미드라고 하는. 네, 고통의 피라미드 드디어 나왔군요. 이 네. 고통의 피라미드라고 부르는 이유가 밑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 대응하는 것은 상당히 쉽습니다. 해시나 IP, 그다음에 도메인 같들을 내가 찾아서 그런 것들을 차단하는 것은 너무 쉽지만, 공격자의 툴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한다거나 아니면 공격자의 TTP를 다 이해해서 대응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쉽지 않은 요소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 스레드 인텔리전스가 채워야 되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것들을 공격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해시나 IP, 도메인을 바꾸는 거는 쉬울 겁니다. 공격자 입장에서. 근데 네트워크나 호스트 아티팩트를 이용해서 어떤 보안 담당자들이 대응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더 귀찮아지겠죠. 내가 그 악성 코드의 동작 방식을 약간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는 뭐 암호화시키거나 SSL 같은 거를 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툴을 이용해서 만약에 대응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개발을 해야겠죠. 다 악성 코드 제작자 입장에서는. 그러려면 최소한 몇 주는 걸릴 겁니다. 근데 이 TTP를 이용해서 대응한다라고 했을 때는 전체 공격 과정들, 공격 전술들 이런 것들을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공격자 입장에서도 너무나 귀찮고 상당히 많은 시간과 리소스가 들어갈 겁니다. 본래 자기가 하던 전술이 있고 그 그렇습니다. 기법이 있고 그 절차가 있는데 맞습니다. 그걸 공격자가 중간에 바꾸려면 사실 저희도 내가 쓰는 문법이 있고 그 말투가 있는데 그걸 맞습니다. 바꾸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공격자들의 조금이라도 늦추거나, 물론 100%는 막을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서는 이런 TTP 기반으로 대응이 돼야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스레드 인텔리전스가 좀 채워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예시는 제가 애플주스라는 그 공격 케이스를 가지고 실제로 iOS 기반으로 대응을 했을 때와 TTP 기반으로 대응을 했을 때를 비교를 해본 예시 중에 하나인데요. 처음에 감염을 시킬 때 만약에 스피어 피싱을 통해서 이 애플주스 캠페인은 이제 텔레그램을 이용해서 전달을 시킵니다. 네. 파일을. 그럴 때 iOS 기반으로 탐지를 하게 되면 해시나 이메일 어드레스를 갖고 탐지를 하겠죠. 근데 이런 거는 쉽게 바뀌니까 TTP 기반으로 탐지를 하려면 이제 텔레그램을 뭐 전사적으로 금지시킨다거나 텔레그램을 통신하는 그런 주소를 차단시킨다거나 이런 식으로 뭐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악성 코드를 갖고 iOS 기반으로 대응을 하려면 뭐 해시, 파일 패스, 뮤텍스, 레지스트리 이런 걸 갖고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그 악성 코드가 동작하면서 감염시키는 안에 있는 어떤 기법들은 대부분 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애플주스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프로세스 인젝션이나 리플렉티브 로딩이라는 기법은 거의 대부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해서 그런 기법들을 탐지할 수 있는 것들을 EDR이나 뭐 안티바이러스나 여러 가지 호스트 IDS 시스템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모니터링 하게 되면 좀 더 효과적으로 탐지할 수 있고 그 공격자들의 공격 속도를 좀 늦출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텔리전스를 적용할 때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인텔리전스는 실버 블렛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기업이나 어느 기관이나 맞게 다 제작되어 있진 않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그 기관이나 기업에 맞는 리퀘어먼트를 반드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자산은 뭐고 어떤 포인트를 지켜야 되고 현재 우리 시스템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보완해야겠다라는 것들에 대한 파악이 반드시 선행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산업군이나 우리 회사 같은 곳을 공격하는 어떤 APT 그룹들이 누가 있는지 정보를 이제 수집을 하게 되고 그런 그룹들이 사용하는 기술들에 대해서 일단 뭐 나열을 해보되 우선순위를 두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체 다 커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보안 시스템을 이용해서 구현을 한다거나 보안 시스템이 부족하다면 어떤 것들을 도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 과정들이 항상 반복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필요한 것들을 확인을 하고 그런 것들 정보를 수집하고 이런 인텔리전스를 이용해서 어떤 기술적인 변화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대응해가는 과정들이 반복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도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인텔리전스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총정리 부탁드립니다. 짧게 말씀을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 스레드 인텔리전스는 이제 IOC만 말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IOC가 물론 중요하고 빠른 대응을 위해서는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 IOC를 이용해서 일회성 대응을 하는 것보다는 그 전체적인 어떤 트렌드나 기술에 대한 이해를 통해 갖고 대응 방식을 세우는 게 아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스레드 인텔리전스의 가장 키는 개인적으로는 액션 아이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액셔너블 아이템이 없으면 그냥 일반적인 뭐 냉전 시대의 어떤 시나리오를 읽은 거랑 다른 게 없기 때문에 어떤 야라나 시그마 룰이나 이런 룰들을 이용하는 액셔너블 아이템을 저희도 제공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어떤 공격 그룹의 트렌드나 최근의 기술의 변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갖고 그들의 TTP가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조직에는 어떤 것들이 부족한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파악하려는 노력들이 아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연구원님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어를 쓰는 APT 그룹의 공격 현황과 위협 인텔리전스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발표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 주셨는데요. 질문 중에 뽑아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PT 그룹에게는 민간 기업보다 정부 기관이 더 도전적으로 느껴질 것 같기도 합니다. 전 세계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가장 많은 공격 시도가 있었던 기관은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일반적인 기대에 비해 공공기관이 APT 공격에 취약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 APT 그룹의 끈질김에 대비하기 위한 가장 좋은 태도는 무엇인지 질문을 3가지나 주셨는데요. 하나하나 잘라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정부기관 분들이 당연히 뭐 큰 위협의 대상이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APT 공격 그룹들이 다른 정부기관의 후원을 받는 그룹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정부기관 관련된 인텔리전스를 많이 노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 가장 많은 공격 시도가 있던 기관은 네. 저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 제품을 많이 사용을 해주시면 그 기관을 저희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정확한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저희도. 근데 어쨌든 정부 기관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계속 타겟을 하고 있다는 건 확실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공기관이 APT 공격에 취약한 이유. 공공기관만 취약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밑에 답변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APT 그룹은 끈질기기 때문에 이 그룹은 뭐 어느 기관이든 아니면 뭐 민간 업체든 구분 없이 다 취약한 형태 계속 끊임없이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공공기관만 따로 취약하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APT 그룹의 특징이 될 때까지 끝까지 몇 년이 걸려도 할 수 있는 자금력과 기술을 가진 그룹이잖아요. 그래서 네, 뭐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에도 엄청난 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알려진 APT 공격 패턴도 수시로 변종이 나올 것 같은데요. 카스퍼스키의 경우 변종에 대한 분석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요? 말씀하신 대로 APT 공격도 뭐 공격 악성 코드 자체의 변종도 많이 나오지만 그 공격이 진행되는 방식에 대해서도 계속 변화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도 뭐 발견될 때마다 그 변종에 대한 탐지 룰들을 당연히 만들고 있고요. 그 탐지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팀이 저희 팀은 아니지만 그 탐지와 관련된 팀이랑 같이 협의를 해갖고 최근에는 이제 저희도 다른 벤더와 마찬가지로 이제 머신러닝 기능도 당연히 많이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서 저희 팀 안에서 쓰는 기법 중에 하나는 이제 악성 코드 자체의 어떤 유전자, 저희는 이제 진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유사성을 비교하는 그런 엔진도 따로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수시 변동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악성 코드가 이제 사이버 어떻게 보면 바이러스, 요즘에 우리가 이제 생물학적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데요. 네, 그것처럼 자체적으로 고유한 그 유전체 같은 그런 게 있다는 거죠. 네, 그런 거를 추출을 해서 어떤 어트리뷰션을 할 때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활발히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 기반 APT 등 각 언어 기반이 다를 경우에 ATP 공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언어 기반에서는 공격이 가능하지만 방어는 인식이 안 돼서 못하는지 문의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언어가 다른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말씀드린 APT 공격 그룹들이 다 한국어를 사용하는 APT 그룹들이지만 그 공격 대상을 보시면은 한국만 공격하진 않습니다. 그 글로벌하게 너무나 많은 곳들을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APT 공격자가 비록 한국 기반이지만 그 언어는 크게 뭐 중요하진 않고 장벽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 사용자를 속이기는 쉽겠죠. 한국어 기반의 액터들이 한국어 기반의 빅 타겟들을 공격할 때는 그 언어적인 어떤 커넥션 때문에 쉽겠지만 그 이외에는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갑자기 생각난 건데요. 이 한국어를 쓴다는 의미가 키보드 자판이 한국어라는 네, 얘기인가요? 네, 네. 최근에 그거에 대해서 좀 약간 설명해 주시죠. 예전에는 이제 그런 걸로 많이 트래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악성 코드 제작자가 만든 악성 코드 안에 한국어의 특징이 녹아 있으면 얘는 한국어로 쓰는구나라고 많이 연구가 되고 그걸 공개를 했었는데 그런 게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공격자들도 대부분 다 한국어의 OS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이제 대부분 다 그냥 일반적인 영어 OS나 뭐 다른 국가의 랭귀지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도 한국어를 쓰는 공격자라는 게 특징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 요소들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혹시 나중에 궁금하시면 따로 연락 주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PT 공격을 받았을 경우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대응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상당히 포괄적인 질문인데요. 네. 저도 보안팀에서 일했었습니다. 국내 게임회사 보안팀에서 일했었는데 APT 공격을 수도 없이 계속 받았었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에 중요한 거는 어떤 공격을 받았을 때 어떤 해시를 어떤 악성 코드를 찾았다고, CA 서버를 찾았다고 그것만 차단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똑같은 공격에 또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회성 대응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공격자의 꼬리만 찾아다니는 그런 형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공격이 왔을 때 우리가 어디가 취약했는지를 꼭 판단을 해서 그 부분을 보완을 한다거나 이 공격자가 사용한 테크닉을 어떻게 탐지할지에 대해서 반드시 내부적으로도 어떤 연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보안 담당자들이나 기업들은 네. 해당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만 딱 처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위협 인텔리전스가 필요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APT 공격의 배후로 외화벌이에 나선 북한이 의심을 받고 있는데요. APT의 배후에 북한이 있다는 것이 사실이고
그 증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맨날 기자들이 질문하는 내용이죠, 이거? 네, 맞습니다. 그래서 북한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그렇죠. 질문을 정말 네, 많이 네, 받는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APT 그룹 중에 몇 개는 이 산업군에서 일반적으로 북한이 배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약간 그런 국가 그룹에 대한 어트리뷰션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데이터를 갖고 많이 하게 되는데 그 배후에 어떤 국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약간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런 걸 했다가 실수를 저질렀던 케이스들도 있었고 그런 거를 속이기 위한 트릭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는 그 배후에 있는 국가보다는 그 그룹이 갖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클러스터링하고 찾아가고 계속 트래킹하는 데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후에 실제로 북한이 있는지 중국이 있는지 러시아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확실히 말씀드리기 좀 애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배후에 대한 얘기는 이제 보안업체가 하는 경우도 거의 없고, 네. 이제 미국의 정부 기관이라 이런 곳들에서 많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뭐 이제 미국의 정부 기관이 발표할 때는 이제 저희도 이걸 믿어야 하는지,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약간은 있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데요. 공격 과정을 여러 과정으로 나누어서 공격해도 병렬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 연속적인 과정이라 중간에 차단되면 공격이 끝나게 되는 것은 공격 과정을 나누지 않고 한 번에 공격할 때와 같지 않은가요? 네, 우선 이거에 답변을 해주시죠. 네. 어떤 의미인지는 제가 알 것 같은데요. 어쨌든 공격자들이 저희는 이제 멀웨어 오퍼레이터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자기네 인프라에서 어떤 공격을 보내놓고 감염된 호스트에 대해서 다 분석을 진행하고 그 이후에 이제 왜냐하면 사이버 크라임처럼 너무나 많은 호스트를 감염시키게 되면 금방 들킵니다. 그래서 호스트를 선별해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감염시켜놓고 뭐 짧게는 몇 시간 내에 또는 뭐 며칠 내에 다시 공격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그 처음부터 끝까지를 봤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연속적인 과정으로 진행이 되겠지만 그 중간을 어떻게든 중간 과정에서 찾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공격자가 공격할 때 한 번에 공격하지 않고 과정을 나누게 되면 어떤 점에서 탐지가 어려운 거죠? 그 엔드포인트를 모니터링하는 솔루션들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어려운 점, 한계점 중에 하나가 그 연관관계를 모두 다 갖고 있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가 이걸 만들었고 이 프로세스가 이 행위를 했고에 대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남기기 힘들기 때문에 그 한 번에 쭉 진행하는 것도 물론 효율적이지 있지만 공격자의 입장에서는 시간을 갖고 조금씩 데이터를 수집을 하면서 그 공격 과정을 좀 더 정밀하게, 그러니까 소피스티케이트하게 진행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연구원님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처음으로 이런 플랫폼을 이용해서 발표를 해봤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경험이었고 재미가 있었고요. 제가 오늘 드린 말씀들이 어떤 분한테는 너무 어려웠고 어떤 분한테는 좀 부족한 데이터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얼마든지 뭐 정보를 제공해 드릴 의향도 있으니까 연락을 주시면은 추가 보충 설명에 대해서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카스퍼스키와 함께 한국어를 쓰는 APT 그룹의 공격 현황과 위협 인텔리전스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울쇼TV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발표 자료와 다시 보기는 일주일 안에 업데이트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